네. 여러분 이 책 잘 읽고 계신가요? 예, 이 책은 저는 사실 지난주에 오늘 이제 제가 분노 조절, 사과, 주의 집중 다루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수줍음, 뭐 안전, 권위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갈 건데 진도는 따라서 그냥 계속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다 거의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사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분노 조절은 저희가 이제 했으니까 간단히 다루고 사과랑 주의 집중 그리고 주의 집중은 좀 애가 특별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좀 더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특히 사과에 대한 부분은 어른인 저도 누가 이렇게 명확하게 사과에 대해서 가르쳐준 지침을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사과는 꼭 해야 되는 건데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사실 어른인 우리도 사과 잘 못하고 살지 않나요? 잘하세요 사과? 사과 잘하시는 분. 이게 그래서 저는 요즘 카톡과 이모티콘의 힘을 빌어 너무 이모티콘 고마워요. 사실 이모티콘으로 막 눈물 흘리고 절하고 막 5만 가지 다 하면서 마음에 그래 내가 사과했구나. 상대도 그냥 피식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는 정도인데 사실 이게 좀 심각한 사과면 그렇게 하면은 화가 더 나겠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제가 너무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사과는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인식이 되니까 되게 일단은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배웠으니까 저희 아이한테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춘기애를 가르치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또래의 아이들에게는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석현아 너는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네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사과해? 그랬더니 몰라 이러더니 단칼에 뭐 여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제가 짚고 들어가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몰라 그 뉘앙스 안에는 별 이상한 걸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그냥 바로 휙 들어가길래 내가 좀 더 일찍 이걸 공부했으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얘는 친구들 사이에서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좀 가능한 아이들을 가진 분들은 한번 물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럼 분노 조절부터 먼저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쭉 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90쪽부터 이렇게 쭉 하나하나. 네. 정원 씨 선물 받으셨어요, 혹시? 오늘 아까 뽑았는데 조금 일찍 오셨으면 받는 건데 제가 볼 때 정원 씨 다음 주 일찍 오시면 무조건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받을 사람 다 받아서 네, 그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저희가 하는 행동들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애가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막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애가 어릴 때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걔 막 뭐 재밌는 거 주고 막 해주고 저기 봐라 뭐 우리 별짓 다 하지 않아요? 저기 봐라 저기 뭐 애 놀라게 하고 딴 거 보게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는 분명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 이유를 부모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왜냐면 애 짜증내고 막 뒹굴고 울고 그러면 우리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는데 저희가 그 시간을 보낸다고 써 있는데 제가 저희 아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서도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를 했거나 뭐 때문에 막 애가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석현아 저걸 보자든지 뭐 딴 걸로. 근데 여러분 애가 크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주의를 딱 돌리려고 하면 엄마 저희 애는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크면 애들이 못하게 해요. 엄마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 얘기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걸로 지금 슬쩍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걸 파악하면 이제 난 무슨 수를 써야 되지? 그러신 적 없으세요? 애들이 크면요. 나를 숨길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섬김이의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책을 엄마가 가지고 다니니까 얘가 슬쩍슬쩍 봤나 봐요. 얘가 되게 똘똘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슈퍼를 들어가면서 동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거 잠깐 보고 있어. 네가 먼저 보고 동생이랑 사이좋게 했더니 엄마 뭐라 그랬다 그랬죠? 지금 엄마 편하려고 나한테 이거 주고 가는 거지? 그래서 막 이 책이 막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하면서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얼렁뚱땅 그냥 막 무마하고 상황을 돌리고 그냥 나 편하려고 왜 막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애들이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 그게 넘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것도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고 그 상황을 엄마들이 직면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세연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이게 모를 땐 모르겠는데 너무 쉬운 잡이 아니고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저희 엄마를 보면 우리 엄마는 그냥 저희 엄마는 사회생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제가 볼 때 그 모든 상황을 약간 세상에서 일하는 걸로 숨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직면해주고 도와주고 직시해준 게 지금 제가 제 어릴 때 돌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넘기시고 지나가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스란히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나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겪었던 모든 상황은요 다 저 혼자의 몫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해결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다 상처로 상실감으로 남았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한 여자애를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엄마요 아내요 여자로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90쪽에 보면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0쪽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보거라. 두 번째 단락 정도 위에 보면 아이들에게 분노를 경험하게 할 필요는 없다. 분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다. 우리의 임무는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부모의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인식하고 있어요. 부모는 예절 교육을 잘 시키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 된다는 정도의 인식이 저는 강했던 사람인데 분노에 대한 영역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학기 분노 컨트롤하고 이 책을 보면서 이것도 엄마의 해야 할 영역에 들어가는구나 확실히 받아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비디오 게임을 하게 하거나 좋아하는 과자를 주며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하지 말라.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것은 아이가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분노라는 감정은 그것을 꺼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아이가 그때 그 친구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엄마 때문에 화가 났었던 것이 잠깐 잊어진 거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내면에 쌓여가요. 축적돼 가요.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막 화가 나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럴 때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은혜가 되었던 것은 먼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여기는 디와 스캇이라는 엄마 부부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화내는 것을 유심히 한번 살펴봐라. 부부의 둘 중에 하나는 닮아 있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갓난아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으로 우리에게 와요. 물론 그 아이 안에 내면에 이미 죄성이라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워하거나 막 던지거나 제가 했어요 라거나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것은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양보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힘들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내면 안에 죄가 장착돼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화를 저렇게 내는구나, 우리 엄마는 화를 저렇게 내는구나를 계속 보면서 그대로 누군가 한 명을 닮게 돼요. 그래서 이 디와 스캇이라는 부부가 엄마는 굉장히 참는 스타일이고 아버지는 열받을 때마다 소리 지르는 스타일인데 거꾸로인가?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아이는 누구를 닮았는지 읽어보신 분 아시지만 소리 지르는 쪽을 완전 닮아서 막 고함 지르고 막 소리치고 얘가 왜 이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이래? 화날 때 왜 이래?는 부부 중에 아니면은 부부 중에서도 좀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찾아가시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 아이는 어떻게 분노하는지를 좀 유심히 관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는 약간 폭발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집사님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재밌는 게요.
아이가 잘못하는 것과 나를 연관 안 시키거든요, 다들. 그냥 걔가 잘못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공부를 막 하면서 보니까 다 제 탓이에요. 다 제 탓인데 제가 하는 형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결해지면서 아이도 덩달아서 해결해지는 것을 정말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가 고치면 아이는 가망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는 쉬워요. 우리는 지금 이 나이에 우리 부모님이 고친다고 우리가 나아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요, 내가 어떠한가가 아이에게 완전 직결돼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이 두 부부가 달라지면서 아이가 달라지는, 그냥 뭘 가리킨 것도 아닌데 부부가 상담을 받고 변화되면서 아이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까 유세현 자매가 한 얘기가 너무 맞아요. 먼저는 우리가요, 저도 그래요.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좋은 아내가 돼야 이거를 1차적으로 좀 내려놓으시고요. 가장 먼저 생각하면 좋은 게요, 그냥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가장 접근하기가 그래도 편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여기서 방법적인 걸 배우고 가서 그래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몇 학기째 들으시는 분들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좀 1차적으로 내려놓으시고요. 한 학기 동안 한 영역의 한 부분이라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아이가 되는 것이 직결돼 있고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은 엄마인 거예요. 내가 막 살갑게 보살펴주지 못하고 여기서 말한 대로 막 그것을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내 삶의 100가지의 잘못된 영역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고쳐지면 그것만큼 좋은 엄마가 이미 된 거고요. 제가 볼 때 그것만큼 좋은 아내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 내내 다 흘려보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부분의 단 한 영역이라도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결국은 이 어머니 학교를 7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많이 치유받으면서 그 고스란히 그냥 제 아이가 수혜자가 된 것 같고, 제가 요즘 아이를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분명히 지금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11세 때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한 2, 3년 동안은 뭐 왔다 갔다 해서 제자리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제 자신이 많이 달라지더니 아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의 초등부 시절의 모습을 보셨던 분들이 교회에 고스란히 다 있고 그분들이 저희 아이가 정말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면요, 아이는 반드시 되고,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주 아이가 어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이시고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용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어찌되었던 엄마 아빠가 바뀌고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아이가 막 화가 나는데 와가지고 엄마 나도 좀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된다는 걸 애가 알고 찾아와서 바뀌려고 막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은혜와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바뀌면 된다, 용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법적인 것으로 제가 되게 은혜가 되었던 것 중 뭐냐면,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마음에 새겼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아이가 막 화를 내면요, 예를 들어서 집어 던져요, 막 소리를 질러요, 아니면 동생을 때려요, 아니면은 뭐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너 왜 그래? 그걸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해요. 그 애가 한 행동, 말, 상태를 접근을 해서 일단은 걔가 왜 화가 났는지가 우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상태를 교정하는데 막 모든 것을 다 쏟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는 더 상실감과 분노가 내면에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우리는 아이가 저지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같이 전하고 나누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번 주에 읽으면서 저도 새긴 게 있어요. 아이의 반응, 행동에 먼저 집중하지 말자. 이건 어머니들이 좀 새기면 도움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예전에도 한번 나눠드렸는데, 저는 좀 덜렁대거든요.
성격이 급하고 덜렁대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어릴 때부터 상처는 많고 관심도 받고 싶고 엄마 아빠한테 늘 칭찬받고 싶고 거기에 목말라 있던 아이거든요. 엄마가 그날 뭐 막 이제 사람들이랑 뭘 막 하고 있었는데 저를 막 부르더니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좀 들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들고 가서 이제 칭찬받으려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린애가 몇 살 때였는지 모르지만 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고 막 김치통을 들고 막 낑낑 매면서 막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분명히 또 빨리 갔겠죠. 침착하지 못하고 덜렁대니까 막 가다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제 자빠지면서 마루에 그 김치가 어머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뒷골이 땡기죠? 그런 상황에서 막 엄마가 막 야단을 막 친 거예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정말 저의 모든 동기는 100% 빨리 엄마 갖다 줘서 칭찬받아야지 이게 100%였는데 그 아이의 마음에는 요만큼의 불순한 동기나 잘못된 나쁜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저질러졌다는 걸로 그 아이의 모든 좋은 동기는 다 날아갔고 결과적으로는 늘 칠칠 맞고 덜렁거려서 일을 저지르는 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는 그래 넌 늘 그런 아이로 인식이 되면서 10배 더 상실감이 사실은 온 거예요. 차라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그냥 실수로 뭔가를 했더라면 그 야단이 그렇게까지 아프고 서럽고 슬프고 억울하진 않았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너무 그리고 칭찬받고 싶었다는 아이의 그 외로웠던 마음은 엄마의 야단이 돌아오는 순간 10배, 100배의 상실감으로 찾아와서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이 40이 넘은 나이에도 너무 그때가 생생한 거 보면 그때 너무 아마 서운했고 억울했고 섭섭했고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요.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엄마한테 억울하게 혼난 경험들, 너무 선한 동기가 늘 그 보상받지 않았던 경험들, 너무 나의 막 칭찬받고 싶었고 그랬던 상황들이 그냥 묻혀진 모든 상황들, 심지어는 학교에서는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 좋은 마음들이 억울하게 막 나한테 돌아왔던 경험들이 저희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가 돼서 사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첫째랑 둘째 얘가 우는 소리가 나면 무조건 이제 하나 이상, 저는 이제 하나만 가졌기 때문에 사실 모르지만 하나 이상인 엄마들은 달려가서 큰애에게 늘 그냥 야단을 네가 그랬지 뭐 어떻게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아이에게.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너무 웃긴 게요. 얘는 엄마가 동생이 필요하냐고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절대로 자기는 동생이 싫다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얘가 동생이 더 싫어진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 짱구를 괜히 보여줘가지고 뭐 제가 보여준 건 아니에요. 지가 만화만 하루 종일 하는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짱구를 재밌게 보게 됐는데 그 짱구 몇 탄인지 모르지만 몇 탄부터는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혹시 아세요? 짱구의 동생 짱아가 태어나요. 짱아가 태어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도 엄마가 짱구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그게 2배가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게 그 텔레비전에서 짱아가 이제 엄마가 자기한테만 관심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제 오빠랑만 둘이 있다가 오빠가 약간 꼴보기 싫은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뭔가를 지가 막 헝클어뜨린 다음에 하여튼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짱구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엄마가 오더니 갑자기 너 지금 어떡한 거야? 너 지금 분명히 네가 그랬지 막 저희 아이가 그걸 본 순간부터 동생이라는 존재는 천하의 몹쓸이 존재다. 나를 괴롭게 하고 엄마에게 야단맞게 하는, 나를 억울하게 할 수 있는 존재다. 막 이 어린애가 감정이입이 너무 만땅 돼가지고요. 막 엄마 저것 좀 보라고 막 그러면서 동생은 안 좋은 존재라고 막 입력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더 동생에 대한 얘기도 못 꺼내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게 현실을 반영한 내용 아니겠어요? 보통 큰 아이들은 억울하게 당하거나 혼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 기억이 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애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댁이랑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살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어떤 뭐가 없어졌거나 이거는 애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라는 걸 알면요, 그냥 우리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애가 그랬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로 없어졌겠어? 내가 분명히 기억한 건데 내가 뒀는데 너 일로 와봐 이거 네가 손댔어? 네가 없앴어? 이런 얘기를 저희가요. 그리고 특히 예전에 저희 아버지 시대의 어른들만 해도 그렇게 끔찍한 손자인데도 뭐가 하나 그랬더니 분명히 석훈이가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까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부를 확인 안 하시고 이걸 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막 석훈이가 막 울었거든요. 진짜로 안 했다고. 그 일은 미궁 속으로 사라지긴 했지만
미궁 속으로 사라지긴 했지. 근데 제가 볼 때 그때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울고 억울해하는 상황을 그래도 너야라고 해서 사실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진입하기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니까 네가 그랬을 거야. 평소에도 네가 그랬잖아. 근데 저희가 약간 그런 이 문제를 이 문제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여기 나중에 사과하는 방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과하는 방법에 예를 들어서 너 맨날 그러길래 엄마가 몰랐지. 그러니까 자꾸 저희 4명 가운데요. 순수한 사과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걸고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한테도 사과를 진심으로 애가 사과를 하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엄마가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는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사과하라는 거죠. 엄마가 실수했어. 미안해. 잘 몰라서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걸고 사과하거든요. 엄마, 네가 맨날 그래서 엄마가 네가 또 그런 줄 알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온팡 뒤집어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100% 잘못했다는 게 그렇게 인정하기.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특히 남편에게 정말 네, 감정입에 막 되는 거 느껴지시죠? 네.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우리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할 수 있다면. 예,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오래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내가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를 인정하시고 나면 좀 편해져요, 그나마. 아니, 난 그렇지 않아. 왜? 누가? 아니, 나는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는 엄마는요. 절대로 아이의 감정을 만져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공감해 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늘 자기는 옳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저희 부모 세대, 저희 부모의 부모 세대는요. 어른은 무조건 오라의 시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른인데 나도 다 겪었어. 어른은 원래 그런 거야. 어른은 그렇게 해도 돼. 너도 그러면은 나중에 크면 되잖아. 이런 얘기까지 어른들 하지 않아요? 너도 나중에 어른 되면 해. 어른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자라죠. 아,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 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억울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어른은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어른이라는 거구나.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막 말해도 되고 막 행동해도 되고 실수가 덮어지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도 약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어른은 저렇게 했던 말 안 했다고 얘기해도 되고 전화 왔을 때 없다고 해. 이렇게 해도 되고 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없다고 해. 그랬는데 그게 저는 계속되는 건지 몰랐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얘기 안 하셨길래 그냥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다가 완전히 막 아버지가 저한테 막 인상 쓰고 째려보고 막 정말 막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있어서 있다 그런 건데 전화 하나 바꿔줬다고.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혹시 없는지,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것에 화를 내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좀.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아이의 영혼에는 분노를 쌓는 것이고, 어찌되었던 가장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이가 화내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자.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이유에 먼저 집중하고 행동 교정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입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난 이유를, 너무 화가 나도요, 제가 왜 저래? 왜 저렇게 집어던지고 제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일단은, 왜냐면 아이도 애가 정신이 이상한 애가 아닌 이상요, 그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으면 보통 우리가 알죠. 아, 얘가 이게 별것 없는데 지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얘가 이렇게 한 거구나가 파악이 되시면 똑바로 가르쳐야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짜증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다 쏟고 엎고 발로 차고 동생을 때리는 거는 잘못이야. 가르쳐줘야 되는 게 맞지만 확인을 해보니 정말 이 아이가 섭섭했을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요, 일단은 공감해 주라는 거죠. 아, 네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그리고 아이들은요, 대부분 엄마가 알아주기만 해도 눈 녹듯이 거의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가 난 이유를 파악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진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 가르치면 아이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유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왜 쏟았어? 왜 때렸어? 왜 이렇게 했어? 막 소리를 지르고 너 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엄마가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요, 아이는요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 애가 더 어깃장을 놓거나 아니면은 내면의 분노를 점점점 쌓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지 않고요. 보복하는 쪽으로 씁니다. 친구들이나 동생이 똑같이 자기가 볼 때 쟤 지금 예전에 내가 했던 것 같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도요. 그때 자기는 엄마에게 무시당했거든요. 그때 자기는 혼났거든요. 그때 매맞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누가 힘들든지 말든지 간에 똑같이 갚아줘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엄마에게 이해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이해하지 않는 일로 고스란히 갚아줘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안의 분노를 그냥 채우고는 있지 못하고요. 특히 아이들은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10중 8구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아이들은요. 그 내면에다 분노가 있는 거고요. 그건 다 가정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제가 오히려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이들이 그것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드러났다면요. 제가 볼 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끔찍한 것은 그 어린아이가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참아내면서 아무에게도 표출하지 않고 내면의 분노를 어린아이가 계속 쌓아가면서 문을 닫고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점점 문을 닫아가고 관심을 잃어가는 게 더 사실은 무서운 거고요. 문제를 일으킨 어머니들 유치원이나 가서 정말 쪽팔리고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 어머니들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되시면 저는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게 되면 기도하실 수 있고 알게 되면 접근하실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아이도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져요.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무조건 야단치지 않고요. 아이가 죄책감이 있다는 걸 알면 그때 그때가 아주 좋은 시기예요. 죄책감을 이용하면 아주 나쁜 건데요. 그걸 이용해서 애에게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앞으로 며칠간은 이렇게 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너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잘못된 거지만요. 애들도 죄책감이 들면 마음 상태가 되게 이렇게 연해지거든요. 평소에는 싫어, 안 해 하던 아이들도 그래 내가 이건 잘못했지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때는 부드러워진 상태예요. 그때 엄마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엄마가 너를 이해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잘된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것을 그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아이가 두 가지를 얻게 돼요. 우리 엄마는 내 이 잘못에 대해서 나를 가치 없게 여기지 않는구나. 아이들이 왜 잘못했을 때 자꾸 핑계를 대고 사과하지 않는가 하면요. 엄마에게 무방비 상태로 혼난 적이 있는 아이들은 사과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좀 가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되게 저를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면 안 된다는 게 강박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옷 입는 거 하나 말하는 것 하나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혼나고 막 저는 이렇게 막 말하는 거 좋아하고 좀 이렇게 막 적극적이고 막 이런 성격이라 막 좋은 게 있으면 막 얘기해야 되고 누가 호응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성격이라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밥 먹으면서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늘 제지를 당했어요. 천천히 말해. 그러니까 아빠는 제가 얘기하는 본질이 궁금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천천히 말해. 너무 빨리 말하지 마. 밥 입에 넣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늘 제 감정이 제지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되면서부터 아빠랑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전혀 말하지 않고 사춘기 되면서부터는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요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는 것들은 혹시 어머니 중에 이렇게 아이의 행동 교정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자꾸 차단시키시면 그 아이는요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사춘기 때 여러분에게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너무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은요. 행동 교정은 나중, 마음을 들어주는 건 먼저. 그래서 하여튼 저희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이게 약간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또 뭘 교정해 주려나. 그래서 뭔가가 잘못이 딱 지적이 되면요. 그다음부터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뭘 하냐면요. 핑계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왜 그랬지? 쟤 때문이야. 내가 왜 그랬지? 왜냐면 다 내가 잘못한 거라는 게 감당하기 힘드니까 자꾸 핑계를. 그래서 아이들 중에요. 특히 이제 변명이 많은 아이, 뭘 잘못하면 절대로 자기가 했다고 안 하고 다 남 탓으로 돌리는 아이는요. 혹시 어머니들이 좀 어머니 아버지들이 생각해 보셔도 돼요. 혹시 내가 아이를 너무 잘못을 너무 교정해줘서 이 아이에게 이런 것을 자리 잡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주의자, 너무 아이들을 지적하고 행동 교정에 너무 강한 분들. 행동 교정은요, 마음이 만져지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철칙입니다. 마음이 만져지지 않는 행동 교정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아이의 마음이 왜 그랬는지를 먼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교정시켜줘야 되는 거. 제가 볼 때 분노 조절에 대해서는요, 이 두 가지만 어머니들이 잘 인식하고 계셔도 계속 상기하셔도, 사실 집에 가서셔도 또 실수하실 겁니다. 이거 너 왜 이랬냐고 하실 거지만 지나서라도 아이를 불러서 오늘 사과를 배우실 거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솔직히 얘기하시고, 그리고 엄마가 솔직히 얘기하시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네가 행동할 때마다 자꾸 화를 내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사실은 엄마가 배워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진다는 거 양해를 구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후에 사과를 선실수 후사과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우리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무조건 야단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야단 맞은 상태로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을 고스란히 혼자 그냥 겪고 이겨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들에게도 좀 여유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아이에게도 얘기하셔야 돼요. 엄마도 인간이고 이것은 할 수 없고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행착오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얘기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까 무조건 너를 야단친 것, 동생과의 관계 물어보지도 않고 너에게 소리 지른 것은 후에 꼭 사과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괜찮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좋을 테니까 일단은 저희가 좀 영혼에 새깁시다. 행동 교정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유를 먼저 파악하자. 예. 이유를 먼저 꼭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 그랬어?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뭐 갑자기 천사 날개가 막 뒤에 달리면서 막 왜 그랬니? 막 이렇게 안 되거든요. 막 지금 막 쏟아져 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둘째는 막 나뒹구는 상황에서 너무 인자한 미소로 왜 그랬니? 왜 그랬니? 무슨 일이니? 막 이게 사실 안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튼 최대한 데시벨이 한 10 정도였다면 열받는데 조금 낮추시고 왜 그랬니? 무슨 일이니? 뭐 이렇게라도 좀. 예, 저희도 사람인지라 오늘 좀 저희도 숨 쉬어가면서 아이에게,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른 인간으로 바뀌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좀 그래도 다해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유를 먼저 파악하고, 특히 아이가 어리신 어머니들은 돌발 상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하나 이상인 분들, 저는 하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좀 평정심을 일단은 찾으시고, 여기 보면 아이들에게 열 날 때 10가지 세봐라. 더 승질이 그런 아이들은 100가지 세라는 것을 기술을 가르치거든요. 지금 애한테 가르칠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속으로 10가지만 딱 세시고 왜 그랬니 하면 아마 그 전보다 톤이 조금은 낮아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꼭,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받는 상황,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먼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왜 그랬을까를 좀 한번 우리가 침착하게 접근해 볼 수 있으면, 이것이 사실은 모든 관계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원리 같아요. 왜 그랬는지 먼저, 행동 교정은 나중에. 사실은요, 왜 그랬는지가 충분히 서로 인지가 되면요, 제가 볼 때 50% 이상은 아마 해결이 될걸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적으로 잘못했던 것들은요, 아이에게 잘만 설명해주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예, 어쨌든 저희 아이도 약간 폭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해소하던 것이 다 고쳐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가 이걸로 해결해서는 친구도 잃고 자기만 힘들다는 걸 너무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은 잘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부모가 잘. 그런데 이것을 애가 어디 가서 때리고 왔다고 해서 너 이렇게 엄마가 너 안 할 때까지 고쳐줄 거야. 그래서 왜 막 매로 다스리거나 아이의 감정을 힘들게 하면 분노 게이지가 막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누군가를 가서 그렇게 막 패면서 풀겠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 중에요,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고통을 가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면 이 아이들이 남을 막 그렇게 피를 흘릴 정도로 막 때리고 이러고도 아무 감각이 없거든요. 거기다 대고 아주 싸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저렇게 맞아도 싸, 이렇게 냉정한 아이들 보면요, 너무 슬픈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아이도
누군가가 그 아이의 외롭고 상하고 힘든 마음을 가정에서 아무도 안 읽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도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누군가의 아픔에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되어져 가요. 혹시 어머니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하신 분은요, 공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안 만져줬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이 만져지지 않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와서 교회 선생님들이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울어주고 막 예뻐해주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친구들을 패고 막 잔인하고 막 심지어는 제가 가르쳤던 어떤 아이 막 얘가 너무 지독해갖고 선생님까지 그만뒀어요. 얘가 너무 독한 아이라 얘를 감당하지 못해갖고 선생님도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다른 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누구라도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이 아이의 그 냉정했던 마음, 그 아무도 만져주지 않아서 정말 얼음같이, 그러니까 지 마음이 얼음장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요, 걔 마음도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지옥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니까 이 아이가 순해지고 선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엄마로서, 적어도 우리가 엄마로서 내 아이를 그렇게 마음이 차가워지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만져주는 것은 일생의 우리의 과제예요. 일생의 우리 엄마의 과제. 예, 분노는 제가 볼 때 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제일 다루고 싶은 것은 사과이기 때문에, 예, 사과가 6과입니다. 네, 백사 쪽 잠깐 펴보세요. 예, 분노 조절, 이게 사과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 백사 쪽 보면요, 이 책도 여러분 꼼꼼히 여러분이 읽으시면요,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에게는요 너무 유익한 책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을 석현이가 더 어릴 때 읽었다면 참 더 많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 학기 때 열심히 못 읽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방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학 때 좀 꼼꼼히 분노 컨트롤하고 이 책을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당신과 화가 난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대화, 자녀와 자주 다투는 편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 방식을 깰 수 있다.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엄마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시겠지만 일단 내 자존심을 먼저 꺾어야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에 대해 강하게 느낄 때면 대개 나도 화를 내곤 하지. 나는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단다. 앞으로는 더 많이 물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왜 네가 화가 났는지 더 많이 물어보려고 노력하고 정말로 너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애쓸게. 엄마는 정말로 너의 생각과 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단다. 이렇게만 말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려면요, 엄마가 그 아이의 생각과 기분이 중요하다 라고 인격체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책들을 쭉 읽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결론에 또 도출하는 것은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한 명의 인격체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얘는 내 소유고 내 자식이고 내가 소리 질러도 되고가 아니라 얘도 한 명의 인격체고 얘 기분과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예. 그리고 하여튼 여기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백사 쪽 맨 밑에서 둘째 줄, 당신이 아이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미안하다고 고백하려는 의지를 가지라. 당신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앞으로 사과를 더 잘할 것이다. 예, 아이가 이 책에서도, 또 제가 사과 책에서도 놀란 게요, 엄마나 아빠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엄마가 실수했어, 이건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부주의했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아이한테 사과를 하면요,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길 때 부모에게 사과를 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과를 전혀 안 하려고 하거나 무슨 잘못을 얘기해 줄 때도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요, 걔를 어떻게든지 뜯어 고치려고 하시지 말고요, 먼저,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아주 간결하게 제대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걸 자꾸 보여주면 아이가 엄마 저거 깨뜨렸어,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 힘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사과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사회성 기술 사과, 한번 볼게요.
예, 여기 사과의 단계가 나와 있어요. 109쪽부터 4단계에 걸쳐서 사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도 되게 배웠어요. 아, 사과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상의 사과로는 부족하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요즘은 미국 아이들도 뭐 다 핸드폰, 스마트폰 있으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제일 편한 게 스마트폰으로 사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도 덜 부담 가져도 되고 띡 보내놓고 그냥 잊어도 되고 거기다 금상첨화죠. 이모티콘까지 있으면 우는 이모티콘, 절하는 이모티콘, 사과하는 이모티콘, 정말 많이 미안한 것 같으면 한 5개 보내면 되고 좀 덜 미안하면 하나 정도 보내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도 해결됐다. 근데 우리도 느끼지만 누군가가 진짜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경우에 사실 그 이모티콘 하나는 우리에게도 뭐야 이 사람, 아주 가벼운 정말 서로 웃고 지나갈 정도는 오히려 그것이 더 서로의 마음을 좋게도 하는 것 같아요. 막 그 이모티콘 보면 웃기잖아요. 귀엽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구나,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진짜 마음을 건드린 거라면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불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온라인상으로 미안해 왜 막 마치 장난처럼 아이들 막 그런 짓 하잖아요. 미안해 한 100개 복사해가지고 막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 자신도요, 진짜 친구가 마음을 상하게 한 경우에 그렇게 행동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위한 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지 않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109쪽에 보면 108쪽 맨 밑에부터 좀 볼게요. 넷째 줄 위에 보면 밑에서부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10대들 대다수가 문자나 인스턴트 메시지로 사과를 전한다. 아이들은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과는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속게하는 것이다. 이런 사과에 익숙해지면 아이들은 결국 정말 아끼는 사람들과도 어려운 내용의 대화는 하지 못하는 채로 성장할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이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아끼는 사람, 뭐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도 진짜 어려운 내용의 대화는 하지 못하니까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대화는 못하고 겉핥는 대화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힘든 상황에서 숨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아이들이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시할 5가지 가르침은 아이는 더 나은 친구 관계를 맺게 되고 가족과도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저희에게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열쇠, 사과는 어떤 것인고 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저도 이 시야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사과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아이들은 보통 잘못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이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사물을 그냥 깨졌어요. 탓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일지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 얘가 나온 게 아이가 늘 차문을 닫는 것이 이 아이 담당이었는데 문을 안 닫았대요. 그런데 제가 딱 떠올려 보니까 저라면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왜냐하면 저는 야단을 맞고 자랐기 때문에 야단 맞지, 어떻게 하면 야단을 안 맞지? 그게 저의 안에 장착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가르쳤던 부모인 게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엄마 내가 문을 깜빡 잊고 안 닫았어, 잘못했어. 너무 감동되는 일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 잘못을 순순히 엄마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엄마가 어떻게 했냐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할 때마다 막 야단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가 안 봤다면, 예를 들어서 기어다니는 동생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제가 했어요. 왜냐면 이 아이의 모든 초점은요, 근데 그걸 거짓말한 걸 나중에 알아도 아이를 야단칠 수도 없는 게, 이 아이의 모든 초점은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핑계를 대고 야단 맞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야단 맞지 않는 것에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내 잘못인 게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모든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약간 거짓말 한대요. 잘못해서 야단 맞는 건 기분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뭐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핑계를 막 어디다가도 막 말도 안 되는 거에다가도 갖다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가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잘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밥 먹을 때도 야단 맞고 먹을 때도 야단 맞고 늘 아빠가 교정해주고 주의주고 야단치는, 특히 제가 볼 때 엄마 아빠가 약간 완벽주의자인 엄마들은 이거 치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계속 받는 아이들은요, 잘못할 때마다 머릿속에 반본능적으로 핑계거리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신다면 좀 엄마들이 그 아이를 좀 잘 감싸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는 자꾸 변명한다, 자꾸 핑계를 댄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의 마음을 좀 잘 만져주시고, 오히려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하여튼 잘 만져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이럴 때는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라는 거. 잘못했다고 그냥 얘기하면 돼. 그래도 엄마가 혼내지 않아. 네가 만약에 잘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이 엄마처럼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깜빡 잊고 문 안 닫았어, 엄마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바로 칭찬해줘요. 아, 네가 네 잘못을 인정하고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꾸자꾸 훈련을 받는 아이는요, 사과를 기쁘게 하게 돼요.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사과할 때 좋아해 주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 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이가 잘못한 것만 따지지 왜 잘못했는지 잘 따지지 않아요. 학교에서는요. 어머니,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깨뜨렸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이렇게 때렸어요. 만 중요하지. 선생님들도 그 아이가 정말 왜 그랬는지 그 절박하고 절실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까지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잘못한 그래도 네가 때렸잖아, 무조건 사과해, 이런 식으로 세상은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사과하는 것 자체로 아이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요, 아이에게 놀라운 힘이 돼요. 정말 놀라운 힘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너무 지적하고 그래서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돼서도 제가 저를 보니까요, 이 사역자 그룹에서도 뭘 하다가요, 딱 잘못이 일어나잖아요. 저는요, 진짜 제가 창피할 만큼 반자동적으로 누구 때문인 거지? 라고 찾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정말로. 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간단하고 쿨하고 너무 좋을 일을요, 절대로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제가 이제는 좀 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아,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들, 누구를 미워했거나 시기했거나 질투했거나 잘못했거나 악한 감정을 품었거나 아니면 겉으로 뭔가를 실수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어떤 그런 좋은 선한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 회개할 때마다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막 너무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주워 담지 못할 어떤 실수들, 잘못한 일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죄책감이 몰려오고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받아오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늘 지적받고 주의받고 잘한 것은 칭찬에 인색하면서 잘못한 것을 늘 바로잡아줬던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다 거의 치유가 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이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했고 막 싫어했고 그 안에 지었던 온갖 잡다한 생각들, 그렇게 계속 해결을 해 가면서 제가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됐고, 특히 이제 제가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사과할 때 제일 어려우세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누구한테라기보다, 남편이랑은 왜 동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히 나도 실수했지만 그 사람도 실수한 경우에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미안해, 내가 아까 소리 질러서라든지, 미안해, 내가 먼저 이렇게 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어머니 학교를 하고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계속 배우잖아요, 아내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싸우고, 내가 어쨌든 소리를 질렀으니까, 이제 본질은 누가 봐도 저희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그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간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소리 지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방에 있는데 문 앞에 서서 정말 그게 뭐라고? 문을 못 열고 들어가겠는 거예요. 막 계속 속에서 미안해라는 말이,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소리 질러서 미안해를 머리로 생각하면, 근데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소리 질렀잖아. 정말 그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문턱에서
정말 수도 없는 이 머릿속에서 싸움을 제가 수도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안 죽는 거죠. 그 자존심이 절대로 막 무슨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막 또 되뇌고 또 되뇌고 문고리를 잡고 막 그 앞에 계속 서서 버티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아까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당신이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행동 안 했으면 내가 소리 안 질렀을 텐데 미안해.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때 고비가 뭐냐면요. 남편이 순순히 이제 그걸 받아들이거나 자기가 나오는데 너무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때 그래 네가 왜 아까 소리를 질러 약간 표정이나 태도에서 이제 그런 게 느껴질 때 2차 이제 위기가 오죠. 1차는 문고리였다면 열고 들어가서 사과까지 했다면 근데 어쨌든 그날은 사과를 하고 하여튼 제가 잘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그냥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놀랍게도 이제 특히 저희 남편은 또 육체적으로 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또 그저께도 또 그러더라고요. 나가면 이렇게 막 좀 쌍욕하는 사람도 막 있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즘 그 노약자석에 저희 남편이 앉거든요. 왜냐하면 왼손을 못 쓰니까 버스같이 흔들리는 것에는 오른손만 가지고 있으면 크게 흔들리면 나머지 손을 써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를 탈 때는 주로 노약자석에 앉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냥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거든요. 외모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앉아 있을 때는 멀쩡해 보이니까 막 뭐 한 5, 60대 되는 특히 아주머니들 중에 이 분노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분노를 장착하고 사시는 분들. 어디 가서 누구라도 하나 걸려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시비 잘 붙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요즘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나 막 쌍욕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막 모멸감을 주시는 분들도 있대요. 이제 그런 것을 보통 뭐 평균 일주일에 한 몇 번은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새벽에 저희 남편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이 밖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매일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들도요. 직장의 상사나 특히 저희 남자들은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저희가 자를 수 있는 위치예요. 특히 일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런데 저희 남편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어떤 인간을 만날지 몰라요. 바이어랄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인간이 이렇게 아주 꼴 같지 않고 이상하고 꼬이고 막 그런 그지 같은 인간들도 만날 수 있는데 저희 남편들은 그런 인간을 만나도 이게 일이거든요. 내가 월급 받고 하는 일 어떻게 수틀린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정말 웃는 낯을 보여야 되고 허리를 숙여야 될 수도 있고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온 날 들어온 남편을 우리가 막 몰아세우고 막 바가지를 긋고 별것도 아닌 일을 막 신경전을 하고 이제 그런 날은 남편도 예민하잖아요. 왜 그래 오늘 막 짜증이 내가 더 나가지고 막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던 줄 알아? 그리고 막 할 때 이걸 사실 우리가 화면을 볼 수만 있다면 근데 제가 그 날도 우리 남편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한 게 그렇게 우리 남편에게는 마음이 위로가 됐나 봐요. 네. 그래도 아내가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수틀려서 더 어깃장을 놓은 거를 저에게 부당하게 화를 낸 걸 사실은 자기들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유를 묻지 않고 어쨌든 제가 사과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던 것 같고 나중에는 미안한지 막 계속 이렇게 알짱알짱 대면서 막 이렇게 막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엊그제도 막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게 가만히 있었지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안쓰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모르는 공간에서 혹시 우리 남편들이 겪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좀 그냥 좀 늘 흘러넘쳤으면 어떨까. 사실이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바로 그 남편이 한 말이나 행동에 집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에 바로 특히 왜 들어오자마자 약간 하는 행동은 바깥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9%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이 멀쩡한 사람인데 미쳤다고 괜히 들어와서 시비를 걸고 괜히 표정이 안 좋고 괜히 툴툴거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한 발짝만 좀 물러서서 해결할 수 있으면 남편에게 가정이란 정말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식처요, 오고 싶은 곳이요, 위로받는 곳이고 쉴 수 있는 곳이고 재충전이 되어서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 남편처럼 그렇게 더 미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회사에서 열받아서 집에 와서 괜히 툴툴댔는데 우리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남편들이 고맙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결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잘못되어진 현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 외에는 없다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갚을 수만 있다면 사실 어렵지만 제가 한 번은 화를 내는 걸로 실수는 했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미안해 라는 말로 선으로 갚았잖아요. 우리 남편의 쉽게 말하면 악하게 나한테 반응한 것을. 그렇게 할 때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돼요. 근데 여러분 아이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그 인간 그럴 수 있어.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욕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하고 다니는 걸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뚜껑 열리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만 했으면 되는데 남편 욕까지 합해서 여러 번을 한 것을 누군가가 얘기해줘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을 계속 매번 봐야 되면? 정말요. 이분도 전화 걸어서 왜 그러시냐고 얘기를 할까 몇 번을.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물어보신 거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 해결이 일단은 됐어요.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일단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에 한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또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면 붙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전화를 하셔서 차분히 잘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분이 그러면서 너무 이 대응을 침착하고 아름답고 상대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공격하거나 비난 쪽가 아닌 정말로 너무 잘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분이 갑자기 확 무너지시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닐게요, 여러분? 네. 이분에게 샘나는 게 있으셨던 거예요. 샘나는 게. 어떤 관계에서 너무 사람들이 이분만 좋아하고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좋은 분이라. 근데 이 상대는 여러분, 이 상대는 계모 밑에서 너무 어렵게 큰 분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이 말하고 다녔던 분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랑에 목이 마르다 못해 막 굶주린 분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그룹에서 어떤 다른 분이 그 사랑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자기도 모르게 막 이건 막 어떻게 그냥 계획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막 자기도 모르게 그 주체할 수 없는 시샘과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사람 되게 이상해 막 이러면서 막 흘리고 다니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게 점점 또 말을 한번 꺼내고 나니까 점점 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도 알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그 상대가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공격하면서 막 무시하면서 막 나를 비난하면서 하지 않고 오히려 만져주면서 아주 너무 자상한 목소리로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막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오히려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앞으로 권사님 얼굴을 볼까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 얘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분이 진심으로 사과했거든요. 정말 죄송하다고 권사님 제가 이런 셈이 났나 봐요. 제 마음이 이랬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그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왜냐하면 권사님 앞으로 어떻게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걸 만져주고 싶었던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선물을 사서 그분을 찾아가서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마무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요.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소리를 들으면 그 현상을 갖고 우리가 접근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다 있어요. 정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야를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에게로 좀 가져와서 우리 매일 부딪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해 본다면 우리 아이와 우리 남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갚다 보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모든 관계에 아주 핵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도 그 권사님처럼 좀 합시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도 기쁘지?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이야.
우는 것보다 10배 낫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으로 좀 악을 갚는, 하여튼 우리가 한 10가지는 악을 악으로 갚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좀 우리도 이렇게 해봅시다.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얘기만 들어도 아름답고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옛날 같으면 맞붙어도 싸워도 지금 시원찮을 정말 막 분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갚아주지 막 이런 걸 생각하고, 결국은 막 그래서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막,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그 사람 하나 사실은 내가 더 정당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 그래 뭐 네가 한 거니까 네가 그렇게 책임을 지든 말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되게 아름다운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책임을 지는, 하여튼 뭐 쭉 넘어갔지만 다시 돌아올게요. 사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 내 책임이다.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한 거다, 인식하고 밝히는 것, 이게 사과의 첫 번째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입으로 꺼내는 것이 첫 번째 책임을 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110쪽에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 열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기 아이가 위에서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아이들에게 책임지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5살이 되면 아이는 과자를 집어서 부서뜨릴 수 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잘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을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리로 가르치는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과자는 혼자서 부서지지 않아. 네가 그렇게 한 거야.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네가 한 거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고, 그렇게 과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면 된단다. 내가 했어 엄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라고 처음에는 그 단계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게 돼야 사과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황을 내가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다시 말하도록, 내가 깨뜨렸어요, 내가 부러뜨렸어요, 내가 했어요, 나를 주어로 인정하는 문장을 만드는 것을 가르치면 된다 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열쇠는 너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112쪽으로 넘어갑니다. 쭉 4가지를 5가지를 그냥 다뤄볼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한 것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아이가 미안해 라고 입으로 얘기하면요,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미안한데? 애가 이제 커갈수록 물어보셔야 돼요. 미안해를 가르치셨으면 뭐가 미안한데 물어보셔야 되고, 내가 동생을 때린 거요, 이렇게 정확하게 애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됐어, 자 둘이 사과해,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 이제 둘이 가서 놀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특히 큰 애들은 미안해 이제 알거든요. 엄마가 요 말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가르친 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미안한데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내가 부서뜨렸잖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그렇게 해서 엄마가 속상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요, 제가 사춘기, 저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키웠잖아요. 그런데 사춘기 저희 아이에게, 아이가 이제 잘못한 걸 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좀 많이 다그쳤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잘못인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계속 다그쳐 물었더니 나중에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우는가 상황이 파악이 된 게, 자기가 말로 어떻게 저에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걸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다그치는 것은 효과가 없겠다는 거를 알아서 제가 문장을 만들어줬어요. 석현아, 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면 엄마는 마음이 힘들어져.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네가 너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뭐 안 들어준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쾅쾅 막 이래서 제가
정말 그날은 좀 많이 야단쳤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날까지도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그날은 진짜 엄청 못하게 야단쳤거든요. 어제 네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루를 지나도록 끌고 가는 것과 또 이렇게 버릇없게 구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막 야단을 치면서 제가 호되게 야단치고 뭘 잘못했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얘기했는데 제가 그 사과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못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는 걸 가르쳐 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네가 소리를 지르고 지금 엄마를 째려봐서 엄마 마음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너도 엄마가 야단치고 소리 지르면 아프지. 엄마도 아파. 그러니까 엄마를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아마 이 아이가 커서도 뭐가 미안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과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가르치시면 저는 조금 막 몰라 그러고 들어가기는 아이니까 힘든데 여러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하면 반드시 사과해야 되는 것을 가리키고 세 번째 열쇠는 삶에는 항상 규칙이 있다. 이 부분은 읽어보세요. 규칙을 정해놓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네 번째 열쇠 114쪽에 보면 사과는 우정을 회복시킨다. 아이들끼리 싸우고 안 놀아 그러고 이제 토라지는데 이 아이도 너네 자기 집에 와서 노는 애들을 재미없어 다 가 이렇게 쫓아내놓고 아무도 안 놀아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이 엄마가 되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혼자 기도를 막 하면서 아이에게 가르쳐줬거든요. 친구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친구들도 잘못했지만 네가 소리 지르면서 가라고 한 것은 잘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가서 근데 이제 애가 이렇게 두려워서 물어보는 거죠. 엄마 내가 사과했는데도 애들이 안 놀아주면 어떡해? 그러면서 애가 울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해주고 괜찮아. 그래도 일단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걸 가르쳐주고 보냈는데 얘가 사과하자마자 아이들이 우리도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막 뛰어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막 엄마에게 달려와가지고 승전보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혹시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를 아이와 가르치고 그 시간을 겪어내야 되겠죠. 내가 한 실수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겪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참 잘 어쨌든 결론적으로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과는 우정을 또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과하는 걸 가르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 열쇠는 5가지 사과의 언어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5가지 사과의 언어가. 그래서 이 5가지 사과의 언어는요. 제가 지금 오늘 저희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요. 좀 늦게 끝났는데 다음 주에 요 하나만 제가 좀 다뤄드리고 나머지 주의 집중부터 수줍음 그 뒤에 두뇌발달까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은 좀 마음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은 제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책들을 좀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 굉장히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만지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은 나눠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늘부터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남편, 아이에게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노 조절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우리가 우리 아이와 남편을 대할 때 그들이 한 행동을 보고 따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를 가지고 먼저 접근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를 통해 만져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화목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어머니들 만져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